운동부터 볼까요? 자, 800페이지 봅시다. 애국계몽 운동부터 볼 차례죠. 애국계몽 운동. 자, 요 조금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끝냈죠. 애국계몽 운동까지 해버렸어야 되는데 또 애매해가지고 그냥 끝냈네. 자, 애국계몽 운동으로 갑시다. 자,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몽 운동이죠. 계몽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깨우치는 운동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깨우친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고요. 애국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 시기로 하면은 1905년을 즈음하는 시기. 딱 1905년부터는 아니지만 그 전후 왔다 갔다 전후의 시기부터 국권 피탈까지예요. 국권 피탈이면 1910년이니까 요 사이에. 그래서 한 1905년 전후의 시기와 전후부터 1910년 국권 피탈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독립운동의 흐름, 민족운동의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민족운동의 흐름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는 위정척사 계열이 있겠죠. 위정척사. 우리가 지난번에 위정척사 사상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위정척사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자강 계열이 있어요. 개화 계열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인 측면에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문물 또는 일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화자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위정척사 계열은, 운동 계열은 결국에는 자, 항일의병 운동으로 연결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화자강 계열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일단 연결되죠. 자, 우리가 항일의병 운동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항일의병 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국권피탈 즈음, 1910년 즈음 해서 더군다나 이제 국권피탈이 된 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무단통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만주나 간도나 이런 데로 이주해서 이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일 독립군 활동을 쭉 이어가게 되고, 이 독립군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쭉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정척사 계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싸우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직접 총칼 들고 나서서 싸우는 계열들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화자강 계열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싸운다기보다는 주로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계몽 활동에 앞장서는 거죠. 계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과 같이 뭔가를 하는 활동이죠. 자, 어쨌든 독립협회에서 이어져서 이게 애국계몽 운동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애국계몽 운동이 나중에는 실력양성, 일제시대가 되면 실력양성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싸우는 거, 하나는 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무장투쟁인 거예요. 무력투쟁. 여기는 이제 무력투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개화자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교육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자, 이런 활동 등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쪽은 싸우는 사람들, 이쪽은 안 싸우는 사람들, 말하자면 싸우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개화자강 계열의 활동이 쭉 이어져서 독립협회까지 갔다가 독립협회에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총칼 들고 싸우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건 교육이라거나 산업이라거나 언론이라거나 또는 정치단체 활동이라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애국계몽 운동, 싸우는 거 아닌 쪽, 아닌 계열. 이쪽은 싸우는 계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애국계몽 운동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항일 독립운동, 항일 의병 운동이 약간 대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일본에 저항하는 거고 여기도 일본에 저항하는 거지만 애국계몽 운동에서는 요 항일 의병 계열을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폭도다 라고 생각했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애국계몽 운동을 좀 살펴볼 거고, 말 그대로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건 백성들을 깨우치는 활동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활동에서는 물론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주로 정치 단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 단체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800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고,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나
관료들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고요. 자, 개화 자강 계열의 민족운동. 맨 밑에 보시면은 개화 자강 계열의 민족운동이고, 자, 그다음에 요 개화 자강 계열의 민족운동은 거의 1905년,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로 시작되었다. 아까 1905년에서 1910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부터 국권피탈까지 전개된 활동들을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싸우는 거 빼고 나머지 활동들을 말하는 거고, 주로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볼 거는 정치 단체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정치 단체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사회진화론 우리가 앞에서 아마 첫 시간에 이 근현대사 하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제국주의 하면서 사회진화론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강한 나라니까 약한 나라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식민지로 삼는 건 또는 점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진화론이고요.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강하니까 쟤네를 점령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 자, 거기 보시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관계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각축장이 되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센 놈만 살아남는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도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표현하고, 결국에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수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자, 이런 강대국들, 그러니까 실력을 가진 나라들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멋있으니까. 결국에는 친일적 성향을 띨 수도 있는 거죠. 조금만 잘못 가면.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지. 왜?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일본이 강해서.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 우리도 일본처럼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일본처럼 돼야지? 그게 친일이죠, 결국에는.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물론 계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도 실력을 키우거나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나도 그럼 일본처럼 돼야지로 가는 순간 친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도 개중에는 친일적 성향을 띠는 단체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회진화론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그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렇게 5개의 단체를 배울 건데 대한협회쯤 가면 이게 이제 친일적인 성향을 띤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친일적인 인물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향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친일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치단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4개, 5개 정도의 단체를 정리를 좀 할 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가 바로 보안회죠. 자,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건 말 그대로 농사 못 짓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전, 버려진 황폐한 땅을 개간을 하게 되면 그 개간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기도 하고 만약에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 이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뭐 지대를 좀 깎아준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황무지 개간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이 굳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는 건 이 땅을 결국에는 침탈, 갖겠다 내가, 나 줘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서 황무지는 40% 정도 됐어요. 황무지가 되게 많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나 달라 라고 하는 건 야, 나 너네 땅 좀 줘 이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요구를 이제 반대를 해서 철회.
결국에는 일본이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단체가 바로 보아네라는 단체고, 그 다음에 보아네에서 이제 성격이 비슷한 단체로 이 보아네 쪽에서 나중에 만들게 된 단체가 농광회사예요. 자, 그러면 일본이 가져가지 못한 항무지 개간권을 그거를 나 줘라. 우리가 개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농광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농광회사에서 실제로 황무지 개간을 했냐? 그건 못했죠.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한 걸 이유로 해서. 자, 결국에는 이 농광회사라고 하는 걸 설립하기도 했던 게 바로 보아네라고 하는 단체죠. 자, 거기 보시면은 황무지 개간권을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해서 저지했었다. 그리고 농광회사 설립.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보아네 인사들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인사였던 사람들의 일부가 같이 만든 단체가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다. 자, 이름이 헌정연구회라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준, 윤효정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의식 고취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외국 계몽운동이겠죠. 백성들을 계몽하는 거에다가 특히 여기서는 자, 입헌군주제, 입헌정치 추구, 입헌정치를 추구했던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죠. 거기 보시면 입헌정치 체제 수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입헌정치 주장. 자,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전에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공화정 한번 잠깐 하지 않았었나요? 그쵸, 한번 했었을걸? 3개. 자,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정치 형태는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라는 건 우리가 대한제국처럼 황제나 왕이 정권을 담당하는, 왕이나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담당하는, 자, 왕이나 황제권이 강화되는, 왕권이나 황제권이 강한, 예를 들면 뭐 조선 같은 그런 나라의 형태 또는 대한제국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전제군주권.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군주가 있으니까 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은 존재하나. 자, 입헌. 자, 입헌이라는 건 헌법에 입각해서 그런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 따라서 왕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은 존재하지만 왕권은 어느 정도 제약되면서 주로 의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회가 정치. 의회는 지금의 국회 같은 거죠. 의회가 정치를 주도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뭐 예를 들면 사건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갑신정변에서 입헌군주제 추구했었고 독립협회에서 입헌군주제 추구했었죠. 자, 그런데 아예 왕도 없는 정치 형태를 우리가 공화정 또는 공화제라고 표현하는데 공화정치. 자, 여기는 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없으면 정치는 누가 하냐면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정이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석, 총리, 총통 뭐 다양하죠. 이름은 뭐이든 간에 어쨌든 똑같아요. 왕은 없고 자,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전제군주제인 상황이니까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나 아니면 공화정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단체 중에서 공화정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3.1운동 이후로 가면 다 공화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도 공화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여러 독립운동의 방략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나라를 새로 세우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방략들이 등장을 하는데 3.1운동 이후가 되면 딱 하나로 공화정으로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직은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들, 여러 가지 정치 형태들이 등장하던 시기니까 여기에서는 입헌정치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헌정연구회는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 일진회와 대립을 하게 돼요.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는 친일적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진회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헌정연구회를 해산시켜버리게 되죠. 자, 헌정연구회를 해산시켜버리게 되자 이 사람들이 또 그대로 가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의
인물은 똑같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더 활동이 확대되면서 전국에 약 25개 정도의 지회를 설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관지 같은 그런 것들을 발행하기도 해서 활동이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대한자강회 거의 같은 인물들이 만들었다. 대한자강회를 설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거의 계승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훨씬 더 활동은 확대돼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거기 조그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잡지 표지 같은 거 나와 있죠. 거기에 한자로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 지부를 두고 월보 간행, 교육과 산업진흥 강연회 등. 자,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자, 전국의 지부 결성,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월보 간행, 월보는 월간 잡지 같은 거겠죠? 월보 간행. 자, 그 다음에 강연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좀 더 활동이 좀 많아진 그런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하는 거고, 자, 대한자강회 월보에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802페이지에 대한자강회 설립 취지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올해 나온 시험 중에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단어를 쭉 한번 어떤 표현인지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무릇 우리나라 독립은 자강의 여야에 따름이다. 우리 대한의 종전에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국민 스스로 우매하게 묶여있고 국권이 쇠퇴해서 오늘의 위기에 다다라 결국 외국인의 보호를 당하게 됐으니 자강의 도에 따르지 않았던 까닭이다.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보면 다름이 아니라 교육의 진작함과 식사하는 법이 있다. 등등.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게 여러 번 등장해요? 자강, 그쵸? 딱 보면 여러분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자강이 많이 나오네, 대한자강회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대한자강회. 자, 그런데 이런 대한자강회가 나중에 결국엔 해산을 당하게 되는데 왜냐면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죠. 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해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대한자강회가 1906년부터 7년까지 존재했었으니까 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이런 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게 대한자강회고, 자, 대한자강회 후신으로 만들어진 게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협회쯤 가면은 친일적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친일적 인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친일 단체니까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올 리는 별로 없겠죠. 의미가 없어요. 대한협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밑에 802페이지 보시면 자, 대한자강회 후신으로 만들어졌고 전국에 70여 개의 지부를 만들 정도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했지만 문제는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친일단체가 되고야 말았다. 친일단체는 또 우리 시험에는 또 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죠. 잘 안 나와요, 친일은. 자, 그래서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자, 그러면 대한협회 같은 그런 단체까지 전부 다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일본에 의해서 해산당하고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해산당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비밀단체로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안창호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단체죠. 거기 보시면 안창호가 원래 미국에서 주로 활동 많이 한 거 알죠, 여러분? 미국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신민회의 예를 들면 한국 지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민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밑에 보시면은 대한신민회를 결성하고 양기탁, 신채호, 이동영 등 뭐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들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을 망라한 비밀단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 신민회의 성격은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인사들끼리도 내가 신민회고 제가 신민회야. 근데 우리 서로는 우리 각자가 신민회인지 몰라. 비밀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구한, 신민회에서 추구한 정치 형태.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정치 형태 살펴봤잖아요. 이 정치 형태 중에서 공화정체를 추구하게 되죠. 공화정체를 추구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나라의 국권을 다시 회복을 하지,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공화정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여러 단체나 여러 사건 중에 공화정을 추구한 단체나 사건은 아직은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 단체가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을 추구한 대표적인 단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알맞겠죠. 그런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그러면은 신민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민회의 활동, 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당연히 문화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안으로 활동은 애국개몽운동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이전 책 보는 친구들은 그 표가 빠져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새로 책을 받은 친구들은 아마 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활동. 일단 활동 중에서 교육, 그 다음에 산업 먼저 볼까요? 자, 활동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대성학교의 교장은 안창호 선생이었고요. 대성학교는 평양에 있었던 학교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평양, 북한의 정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수립하자. 아무래도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게 교육과 산업에 좀 많이 치중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산업이라고 하는 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극서관, 자기회사,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출판사쯤 되겠죠. 서관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회사는 말 그대로 도자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평양과 대구에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면서 산업 육성, 민족 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 형성, 그래서 문화적인 활동으로는 자, 일단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와 연결되어 있다. 대한매일신보가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관지라는 건 우리의 소식을 여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 인사들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대한매일신보가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광문회를 후원했다라고 했는데,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단체는 고전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을 연구했다. 고전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고전을 연구했다는 건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책들을 다시 간행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고전 연구고, 이 조선광문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은식, 자, 그 다음에 최남선. 박은식과 최남선이 이 조선광문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조선광문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요 교육,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은 국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면, 자, 이제 국외 활동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돼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자, 앞에서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 사이에 활동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저 시기 사이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즉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말하자면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자 신민회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신민회 인사들 중에서 이제 여러 명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국권 피탈을 계기로 해서 만주 지역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곳이 어디냐면 남만주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남만주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일단
이회영과 그리고 이시영이라고 하는 6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그런 집안들 중에서 삼한갑족이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집안들이 있어요. 이 집안들은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대로 고위 관료들을 배출하면서 좀 잘 사는 그런 집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집안 중에 이회영, 이시영 형제의 집안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6명의 형제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이제 처분을 하게 돼요. 일제시대 즈음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일본의 탄압을 받게 될까봐 재산을 그냥 완전 헐값에 넘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땅이 그 집터가 충무로 명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고 그 동네를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많았대요. 명동, 충무로 이쪽에 땅이 엄청 많아서 그 땅을 이제 조용히 정리를 한 거죠. 헐값에 넘겨가지고 정리를 한 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남만주로 간 거예요. 처음에 남만주 지역에서 땅을 사서 이제 원래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땅을 사서 이제 자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 지역에 땅을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땅을 안 팔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워낙 대단한 집안들이니까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대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분을 맺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요 남만주 지역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농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도 만들고 자 이때 만들었던 자치단체가 경학사 그다음에 이때 만들었던 학교가 신흥강습소 자, 이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만들어졌는데 1913년에 신흥중학교로 바뀌고 191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흥강습소는 이렇게 쓸까요? 나중에 신흥강습소는 무관학교로 개편이 되죠.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되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장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 세력들이 거의 한 2,000명 이상 그렇게 배출이 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재산을 지금 재산으로 이 6명의 형제가 이 돈을 팔아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팔았던 돈을 지금 이제 가져갔던 돈을 지금으로 환수하면 뭐 환산을 하면 6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헐값으로 넘긴 게 600억 원이니까 2조 원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말하기를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헐값에 정리하고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가져간 600억 원도 몇십 년 동안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6명의 형제는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옷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회영 선생의 자식들 중에서 굶어 죽은 자식이 있을 정도로 내가 일주일에 3끼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회영 선생의 아들 중에서 그런 아들이 있었대요. 나는 일주일에 3끼만 먹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3끼면 그러면 뭐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회영 선생의 아들 중에서는 굶어 죽은 그런 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회영 선생은 65세쯤 됐을 때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을 한번 더 참여해보고자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요동지방 이제 만두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배에서 측근의 밀고에 의해서 잡혀서 고문 끝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도 굶어 죽거나 다 이제 객사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외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6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만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막내는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하셨던 이시영 선생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배층들이 이 정도는 지도층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게 신민애국. 제가 지금 하나의 집안만 얘기했지만 그 집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이상용 선생이라고 하는 또 이분들도 굉장히, 이동영 선생도 있고,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도 경상도 지방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분의 가문에서는 7명 이상의 독립운동가가 배출이 돼서 지금도 그 안동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도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너무너무 부잣집이니까 예를 들면 뭐 99칸 집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전에. 그 집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집이고 문화재로 다 지정되고 그런 집인데 여기서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재산을 팔아서 보내라.
재산을 팔아서 보내라, 집을 팔아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이제 문중 사람들이 나머지 재산은 다 팔아서 보냈는데 요 집은 안 된다. 집 한 채는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출됐어요. 그 감원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 집의 길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집 가운데에다가 기찻길을 놓은 거예요. 집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왜 전에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에서도 왜 그 집을 부시고 거기다가 기찻길을 내겠다고 하는 장면이 그런 데서 이제 모티브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기찻길이 생긴 거예요. 집이 반토막 난 거지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이 독립운동가를 굉장히 여러 번 배출한 아주 유명한 집이고 한 번은 이 대통령이 거기에 휴가 때 한번 내려갔었다가 또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안동 지역에 있는 집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민의 인사들 한번 쭉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냐? 요게 중요하죠. 자, 국외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앞장섰다는 거. 자, 앞에서 제가 애국개몽운동하고 항일의병운동 잠깐 설명하면서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항일의병운동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폭도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민회 같은 경우는 다른 애국개몽 운동들이 가진 그 단체들이 가진 그 한계점, 말하자면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민회가 좀 더 중요한 점은 자, 실력을 양성하는 애국개몽 운동으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무장투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여기 신흥무관학교에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이 몇천 명 배출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곧 앞으로의 싸움에 싸울 것에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활동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력을 양성하는 말하자면 이런 애국개몽 운동으로서의 활동에다가 플러스 싸우는 활동, 그렇죠? 무장투쟁을 대비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러나 이 신민회가 결국에는 해체되는데 자, 신민회가 해체되게 된 그 사건은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105인 사건은 원래 안학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안학사건이 자,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각이 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회유, 고문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거기에 신민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제가 볼 때는 요거를 그냥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 걸린 건 사실 죄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확대 조작해서 뭔가 좀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확대 조작 날조를 하게 되는데 안학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디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확대를 했냐? 자, 이 당시에 데라우치 총독이 마침 그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행차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확대 조작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너 돈 왜 모았어? 자금 왜 모았어? 총독 죽이려고 했지. 이렇게 이제 갖다가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자, 105인 사건은 이 당시에 이제 신민회 인사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105인을 기소, 재판에 넘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 그리고 결국에는 신민회가 해체되게 된 사건. 그래서 1910년대에 초반에 일제시대 무단통치 초반에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신민회가 해체되게 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803페이지 보시면은 독립운동 추진 방법을 놓고 분열을 하다가 결국에는 105인 사건. 자,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해체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안창호 선생도 나와 있죠. 우리가 독립운동가 중에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고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 앞에서 우리가 전명원 장인환의 그 사건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 의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을 다 모아서 이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 하나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단체가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고 자,
그 단체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남아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었던. 뒤에 우리가 1910년대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들과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105인 사건 관련자들 압송해서 뭐 쭉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애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번 읽어보시면 애국개몽운동은 실력을 양성하자 왜?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대비를 하는 거죠.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대비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족 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전략을 제시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어질 독립운동을 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의 한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어떤 걸 별로 안 좋아했냐? 싸우는 활동 별로 안 좋아했죠? 3번 보시면 민족운동의 한계. 그래서 의병을 도적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한계를 극복한 단체가 뭐였어요? 그게 신민회죠. 왜냐하면 두 가지 활동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국개몽운동 활동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대의 경제로 넘어가면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